한 남자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바로 그 순간 눈부신 빛과 함께 신비한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난한 나무꾼이었던 제가 왜 죽을 위기에 처했을까요? 그리고 이 신비한 도깨비는 누구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석봉입니다. 25해를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3년 전부터 중풍으로 누워 계시는데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무를 해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는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석봉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이렇게 병들어서.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곧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약 드릴게요. 저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지게에 나무를 가득 쥐고 십리길을 걸어 장터로 가면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아번 돈은 고작 단양. 그것도 운이 좋을 때였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 약값을 내고 쌀을 사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나무를 하던 서쪽 산골짜기에 누군가 말뚝을 박아놓은 겁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며칠 후엔 그 말뚝이 10개도 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제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석봉아, 큰일 났네. 김진사 댁에서 내 땅을 사겠다고 하는데 안 팔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더구나. 제 땅이라고 해봤자 아버지가 남기신 작은 밭이 그 산골짜기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땅을 사겠다는 걸까요? 그 산골짜기에서 금맥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던데. 이장님의 말씀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아놓은 거구나. 김진사댁 도련님이 제 땅에 금맥이 있다는 걸 알고 억지로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관가에 고발당하면 이길 자신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모실 땅을 팔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지만 그 금맥이라는 게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산골짜기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푸르스름한 빛이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엔 제 무릎 높이만 한 작은 도깨비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이마 한가운데 하나 더 있었지만 그 눈이 너무나 맑고 영롱했습니다. 작은 뿔이 삐죽 나온 머리, 귀여운 얼굴에 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무섭기보다는 신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깨비가 깔깔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 석봉아. 나는 내 편이야. 도깨비가 제 이름을 아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맑고 귀여워서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내가 도깨비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나는 이 산을 지키는 도깨비야. 너처럼 착한 사람을 돕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게 내 일이지. 도깨비는 방망이를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석봉아,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거야. 도깨비의 눈이 갑자기 보랏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미래를 봤는데 3달 후면 큰 위험이 닥칠 거야. 그 나쁜 도령놈이 너를 없애버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진사댁 도령이 저를 없애버린다니 대체 무슨 짓을 할 계획인 걸까요? 하지만 이 작은 도깨비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때 도깨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석봉아, 나를 믿어. 내가 널 꼭 도와줄게. 하지만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해. 도깨비의 눈에서 신비한 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공중에 그림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저예요? 그림 속에는 제가 땅 문서를 들고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김진사댁 도령이야. 김철수라는 놈이지. 도깨비가 설명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김도령은 간악한 웃음을 지으며 부하들에게 뭔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땅 문서를 빼앗은 다음엔 석봉이 놈을 산에서 밀어버려라. 사고로 위장하는 거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를 죽이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 어머니가 슬피 우시는 장면, 그리고 김도령이 제 땅 문서를 들고 관가에 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도깨비가 힘차게 말했습니다. 내가 있잖아. 나는 내가 효자라는 걸 알아. 매일 어머니를 위해 고생하는 내 모습을 다 봤어. 그런 착한 사람이 나쁜 놈 때문에 당하게 둘 수 없지. 저는 무릎을 꿇고 도깨비에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앞으로 일주일 후 김도령이 너를 찾아올 거야. 그때 절대 땅 문서를 주면 안 돼. 하지만 그 사람이 관가에 고발한다고 했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도깨비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김도령은 내 땅에 금맥이 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왜냐고? 혼자 다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관가에 신고할 리가 없지. 그건 그냥 널 겁주려는 협박일 뿐이야. 도깨비의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관가에서 사람이 왔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묻자 도깨비는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그 계획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도깨비와 헤어진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평소처럼 나무를 하며 아무 일도 없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김진사댁에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석봉, 우리 도련님께서 널 보자시네. 지금 당장 따라오너라. 김진사댁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 화려한 장식, 그리고 사랑채에 앉아있는 김도령. 28살의 그는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냐, 석봉이로구나. 김도령이 부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들었겠지만 내가 내 땅을 사고 싶다. 값은 후하게 쳐주마. 은자 500냥이면 어떠냐? 500냥? 그건 제가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깨비의 말을 기억하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땅은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제 대답에 김도령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천냥을 준다.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땅은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김도령이 찻잔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놈이 정말 좋아. 그럼 관가에 고발하겠다. 내 땅이 사실은 우리 집 소유였는데 내 아비가 속여서 빼앗아 간 거라고 말이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당하게 그 땅을 사셨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김도령이 음흉하게 웃으며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거라. 20년 전 내 할아버지께서 그 땅을 소유하셨다는 문서가 있다. 관가에서는 이 문서를 믿을 것이다. 내 아비의 땅 문서는 가짜일 수도 있지.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마 정말로 거짓 문서를 만들어 놓은 건가요? 부자들의 권력 앞에 가난한 저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창밖에서 푸른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도깨비가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가에서 판단하시겠죠. 저는 제 땅을 지킬 겁니다. 김진사댁을 나오면서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한 걸까요? 하지만 도깨비를 믿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김도령의 신복인 최 판서였습니다. 석봉 나으리, 잠깐만요. 최 판서가 비굴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우리 도련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소. 하지만 내가 중간에서 잘 말해볼 테니 내일 산골짜기에서 만나지 않겠소? 거기서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해 보자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산골짜기에서 만나자는 걸까요? 그때 귀에서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봉아, 조심해. 저건 함정이야. 하지만 저는 일부러 속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도깨비와 세운 계획대로라면 이 덫에 빠져줘야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최 판서의 눈에 기쁨이 번쩍였습니다. 좋소. 내일 보시오. 그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아마 김도령에게 보고하러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석봉아, 내일이 결전이야. 저놈들은 널 절벽에서 밀어버릴 계획이야. 하지만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지.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어 올리자 주변에 금빛 가루가 흩날렸습니다. 이 마법 가루를 내 몸에 뿌려줄게. 그러면 내일 내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도깨비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나쁜 놈들한테 제대로 한 방 먹여주는 거지. 내가 내 미래를 바꿔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돌아올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석봉아, 조심하거라. 어미는 내가 무사하기만을 바란단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저는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골짜기로 향하는 길은 평소보다 더 험했습니다. 높은 절벽이 양옆으로 솟아있고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떨어질 것 같은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들이 뭔가 꾸밀 생각이구나.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최 판서와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칼자루가 보였습니다. 오셨구려, 석봉 나으리. 최 판서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 우리 도련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제안서가 있소. 그가 내민 서류를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최 판서의 외침과 함께 양옆의 사내들이 저를 덮쳤습니다. 으악! 저는 비틀거렸고 그들은 저를 절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멍청한 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고집을 부렸어? 최 판서가 악독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떨어져 죽으면 땅 문서는 자연스럽게 우리 도련님 것이 될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다. 순간 제 몸이 절벽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공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눈부신 빛과 함께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석봉아, 잡아. 도깨비의 방망이에서 금빛줄이 뻗어나와 제 몸을 감쌌습니다. 저건 뭐야? 위에서 최 판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도깨비의 마법으로 천천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야, 석봉아. 도깨비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나쁜 놈들한테 제대로 혼쭐을 내줄 시간이야. 도깨비의 눈이 다시 보랏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깨비가 저를 안전하게 절벽 위로 올려놓더니 그 작은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도깨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산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다? 건장하던 사내들이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도깨비가 진짜로 있었단 말인가? 도깨비가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자 땅에서 넝쿨이 자라나 그들의 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꼼짝 마. 너희들의 죄를 하나하나 세워줄게. 도깨비가 최 판서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인 김철수가 꾸민 음모를 다 알고 있다. 금맥을 혼자 차지하려고 거짓 문서를 만들고 착한 석봉이를 죽이려 했지. 도깨비의 눈에서 빛이 나오더니 김도령이 거짓 문서를 만들고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깨비님. 최 판서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좋다.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하거라. 도깨비가 다시 방망이를 휘두르자 최 판서의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도련님께서 석 달 전에 풍수지리 전문가를 데려와 이 산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산골짜기에 엄청난 금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석봉의 땅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역시 제 땅에 정말 금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김도령은 이걸 혼자 차지하려고 저를 죽이려 했던 거죠. 더 말해보거라. 도깨비가 명령했습니다. 도련님은 관가의 아전들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토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석봉을 이곳으로 유인해 죽이고 사고사로 위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최 판서의 자백에 다른 사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좋아. 이제 너희는 관가로 가서 똑같이 자백할 거야. 도깨비가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저는 도깨비의 도움으로 관가로 향했습니다. 물론 도깨비는 보이지 않게 제 옆에 따라왔습니다. 최 판서와 그 부하들도 도깨비의 마법에 이끌려 저절로 관가로 걸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또께서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공손히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자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또께서 눈썹을 찌푸리셨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바로 그때 도깨비의 마법이 발동했습니다. 최 판서가 저절로 입을 열어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김철수 도령의 명령을 받고 석봉을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했습니다. 관가는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께서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김진사댁 도련님이 그게 사실이냐? 예,
사또 나으리. 최 판서는 계속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도령님은 석봉의 땅에 금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가짜 문서도 만들었습니다. 즉시 김철수를 잡아오너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도령이 끌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건 오해입니다. 저 천한 놈의 거짓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도깨비의 마법은 김도령에게도 통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저절로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석봉의 땅에 엄청난 금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거짓 문서를 만들고 석봉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놈, 감히. 사또께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관가의 모든 사람들이 김도령을 비난하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양반이라 해도 살인 음모를 꾸민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너는 거짓 문서를 만들고 살인을 음모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석봉의 땅은 정당한 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또한 땅에서 나오는 금도 모두 석봉의 것이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긴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제가 부자이자 양반인 김도령을 이긴 거였습니다. 모든 게 도깨비 덕분이었습니다. 관가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손에는 제 땅의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관가의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깨비님, 어디 계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렀습니다. 도깨비가 나무 뒤에서 빙그레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저는 도깨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도깨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아. 너처럼 효자인 사람은 꼭 도와줘야 한다고. 도깨비가 제 머리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자, 이제 내 땅에 있는 금맥을 보여줄게. 도깨비가 저를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황금빛이 반짝이는 광맥이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금이에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석봉아,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도깨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금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캐야 해. 어머니 병을 고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만. 나머지는 훗날을 위해 남겨두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도깨비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욕심 때문에 김도령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저 어머니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도깨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넌 착한 친구야. 그때 도깨비의 몸이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내 임무가 끝났어. 착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사람을 혼내줬으니까. 이제 다른 곳에 가야 해. 아니에요.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저는 애타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도깨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봉아, 나는 도깨비야.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면 언제나 내 곁에서 지켜볼게. 약속할게. 도깨비는 완전히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마. 그게 진짜 보물이야. 그리고 푸른 빛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맥에서 적당히 금을 캐서 어머니께 최고의 약을 드렸고 어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낡은 초가집도 수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석봉아, 정말 기적이구나.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효자라서 하늘이 도와준 게 아닐까?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서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깨비님 맞죠? 저는 혼자만 잘 살기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도깨비께서 알려주신 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금을 캐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도령은 유배지에서 고생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에게 원망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새 사람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 아이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도깨비가 정말 있어요? 있고 말고. 착한 사람 곁엔 언제나 도깨비가 함께한단다. 밤마다 저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도깨비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작은 도깨비가 제 미래를 바꿔줬습니다. 죽을 뻔했던 제가 살아남았고, 가난했던 제가 풍족해졌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건강하게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산에서 나무를 할 때면 푸른 빛이 스치는 걸 느낍니다. 도깨비가 약속대로 제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압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도깨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을 지켜보는 도깨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착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석봉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심을 잃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분명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곁에도 보이지 않는 도깨비 같은 존재가 지켜보고 있을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보물이니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